물 좀 주시오. 어르신, 괜찮아요? 가난한 청년 춘복은 우물가에 쓰러진 노인을 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3일 뒤 노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대신 집 앞에 열지 말라는 수상한 보자기 하나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가 조선 한마을의 운명을 뒤집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조선 중기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작은 시골 마을에 춘복이라는 가난한 청년이 살고 있었다. 부모를 모두 잃고 홀로 지내던 그는 날마다 남의 집 품팔이를 하며 겨우 끼니를 이어갔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 춘복이라 불렀다. 남들보다 손이 느리고 일당도 적게 받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춘복은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가는 중이었다. 바가지 장대를 짊어진 그의 걸음은 무겁고 느렸지만 그 표정에서는 이상하리만큼 따뜻한 온기가 묻어났다. 그는 늘 그랬다. 가난한 형편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였지만 낯빛은 밝고 마음은 따뜻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를 달리 보았다. 저 바보 춘복도 돌아다니네. 아이고, 저래가지고 장가나 가겠나? 손이 느려 터져가지고. 허허, 그래도 마음 하나는 곧다더라. 이 말들을 춘복도 들었지만 기분 나쁜 낯빛을 한 번도 내비친 적이 없었다. 오히려 밝게 웃으며 말했다.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춘복이가 우물가에 도착한 순간 무언가 기이한 기척이 눈에 들어왔다. 우물가 옆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던 것이다. 그 노인은 초라한 행색에 낡은 회색 도포를 걸쳤고 신발은 한쪽이 벗겨져 발끝이 차가운 돌바닥에 닿아 있었다. 손등에는 잔 상처가 가득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춘복은 깜짝 놀라 달려갔다. 어르신, 정신 좀 차리십시오. 춘복의 소리에 노인은 눈을 힘겹게 뜨려고 했지만 그 눈빛은 흐리고 탁해 있었고 어딘가 이상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물 한 모금만. 춘복은 바가지를 들고 우물에 재빨리 물을 길어 올렸다. 한 모금, 두 모금, 조심스레 노인의 입에 대어갈 듯 천천히 떠먹였다. 그러자 노인의 표정에 금세 생기가 돌았다. 고맙네. 춘복은 노인을 부축해 일으키려 했지만 노인의 몸은 바람에도 넘어갈 듯 가벼웠다. 이대로 두면 얼어 죽겠습니다. 제 집으로 가시지요. 허허, 나 같은 늙은이 하나 때문에 감히. 어르신도 사람이십니다. 제가 업겠습니다. 그리고 춘복은 노인을 업었다. 추운 바람이 옷틈새로 스며들어 그의 몸을 떨게 했지만 춘복은 신경 쓰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아이고, 또 저래. 정신머리가 없는 건지 가난한 주제에 남까지 챙겨. 저러니 평생 가난을 못 벗어나지. 하지만 춘복은 그 말이 들려도 아무렇지 않게 노인을 업고 골목을 지나 집으로 향했다. 춘복의 집은 마을 끝 외진 곳에 있는 작은 초가집이었다. 문짝은 기울고 지붕은 군데군데 새어 있었지만 춘복은 자신이 가진 것에 불평한 적이 없었다. 그는 노인을 방 한가운데에 눕히고 자신이 입던 남은 속옷을 벗어 덮어주었다. 그리고 밤새 난로를 피워 방 안을 따뜻하게 했다. 노인이 깨어나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왜 날 이렇게 챙기느냐고 묻고 싶군. 춘복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사람이니까요.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받은 적이 많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이라도 갚아야지요. 노인은 잠시 춘복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방금 전 우물가에서 보았던 것과 달리 마치 사람을 꿰뚫어 보는 깊이와 온기를 함께 지니고 있었다.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할지. 춘복은 손사래를 쳤다. 무슨 은혜입니까? 따뜻한 밥 한 끼 드시고 쉬시면 그걸로 된 겁니다. 노인은 그런 춘복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람은 마음 씀씀이 하나로도 하늘에 닿을 수 있다 하더니.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인은 눈을 감고 깊이 잠들었다. 그날 밤 춘복은 노인의 곁에서 밤을 새웠다. 추운 방에서 자신의 이불을 양보하고 자기는 얇은 돗자리 위에서 떨며 누워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이 편안했다. 어르신이 괜찮아지면 같이 밥이라도 먹어야겠다. 그 단순한 마음이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춘복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말았다. 노인이 사라진 것이다. 그가 덮어준 소문만 가지런히 개어 있을 뿐 방문 앞에는 작은 보자기 하나와 낡은 편지 한 장이 남겨져 있었다. 내 목숨을 이어준 은인에게 보답으로 남기고 갑니다. 이 보자기를 남 앞에서 절대 풀지 말고 정말 고단할 때만 열어보십시오. 춘복은 황당해하며 보자기를 들었다. 한 손으로도 들 수 있을 만큼 가벼웠다. 이게 뭐람? 그러나 춘복은 보자기를 풀지 않았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이상한 힘을 가진 듯 그의 손을 멈추게 만들었다. 어르신 말처럼 정말 고단할 때만 열어보자. 그날 이후 춘복의 인생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새로운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겨울은 마치 사람의 마음까지 얼어붙게 만들 만큼 차가워졌다. 춘복의 집 앞에는 간밤에 내린 눈이 흩날리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장난기도 없었다. 이미 몇 달째 계속된 가뭄과 흉년 탓에 사람들의 눈빛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다. 올해 농사는 망했다. 벼는 여물지 않았고 감자와 무조차 땅에서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 마을의 고가는 텅 비었고 장터에 나온 쌀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춘복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일하던 집들은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고 일당을 줄 여력조차 없었다. 하루 종일 품을 팔아도 손에 쥐는 것은 고작 보리 한 줌이 전부였다. 그럼에도 그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어찌됐든 살 길은 있겠지요. 하늘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던 어느 추운 저녁, 배고픔이 극에 달한 춘복은 설핏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배를 움켜쥐며 조용히 숨을 고르던 그는 문득 어느 구석에 놓여있는 삼배 보자기를 보았다. 우물가에서 만난 그 노인이 남기고 간 보자기였다. 처음 보았을 때와 다름없이 먼지가 약간 쌓였지만 여전히 단단히 묶여 있었다. 춘복은 한참을 그 보자기 앞에 가만히 서 있었다. 배고픔이 극에 달하면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기 마련이다. 그날 춘복은 처음으로 정말 고단할 때만 열어보라는 문장을 떠올리며 이것이 바로 그 정말 고단한 순간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춘복은 천천히 쪼그려 앉아 보자기의 매듭을 살며시 풀었다. 그 순간 쌀알 몇 개가 바닥에 사라락 떨어졌다. 아니, 웬 쌀이야? 보자기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쌀 한 줌이 들어 있었다. 정말 손을 꽉 쥐어도 모자랄 만큼 아주 작은 한 줌. 춘복은 잠시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귀한 것도 아니었구먼. 하지만 그는 그 작은 쌀 한 줌을 놓치지 않았다. 냄비에 물을 붓고 작은 불씨를 살려 죽을 끓였다. 냄새가 퍼지자 춘복의 배가 크게 울렸다. 그러나 그는 먹기 전에 곧장 마을로 나갔다. 제일 먼저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향했다. 얘들아, 조금이나마 뜨뜻하게 먹어라. 내 몫은 남아있으니 걱정 말고. 아이들은 작은 그릇에 죽을 받아들고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다. 춘복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죽 한 숟갈조차 입에 넣지 못했다. 남은 죽은 금세 바닥났다. 그날 밤 춘복은 바람 부는 창가에 기대어 물 한 모금과 함께 자려고 누웠는데 어디선가 희미하게 사락하는 소리가 들렸다. 춘복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믿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다. 보자기 안에 다시 쌀이 가득 차 있는 것이었다. 춘복은 손을 떨며 보자기를 열어보았다. 분명 죽을 끓이며 쌀을 모두 쓴 것이 분명한데 그 안에는 처음 보자기를 열었을 때보다 더 많은 쌀이 들어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조화람? 춘복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무릎 위에 보자기를 놓고 한참 동안 입을 떡 벌린 채 앉아 있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도둑질은 아니지요? 제가 나눴더니 이렇게 돌아온 걸까요? 감격에 겨운 그 목소리는 방 안의 춥고 고요한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다음 날 아침 춘복은 다시 죽을 끓여서 마을 어르신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감격하여 손을 모았다. 춘복아, 너는 어찌 이리 착하냐? 배고플 텐데 이 귀한 걸 먼저 주다니. 춘복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제가 나눠 먹어도 제 입엔 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를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보자기 안의 쌀은 또다시 가득 차 있었다. 그 다음 날도 그랬다. 어떤 날은 같은 양이 생기고 어떤 날은 어제보다 더 많은 쌀이 가득 차 있었다. 춘복은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어디에 계신진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귀한 쌀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다시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바람이 창문 틈을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듯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다. 춘복의 기적 같은 죽 나눔은 곧 마을 전체의 이야기로 번졌다. 춘복이 죽을 나눠준다더라. 며칠째 사람들을 살려주고 있대. 어디서 그런 쌀이 난다냐? 사람들은 의아했지만 춘복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노인이 남긴 편지는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그러나 소문은 점점 더 커져서 마을을 지나 이웃 고을로까지 퍼졌다.
그리고 결국 이 기이한 이야기는 관아의 귀에도 들어가고 말았다. 춘복의 작은 초가집은 어느새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붐비는 곳이 되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죽을 나누어주는 젊은이가 있다는 소문은 가뭄에 지친 사람들에게 희망이라는 낯선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는 춘복은 여전히 예전과 같았다. 겸손했고 밝았고 가난했지만 풍족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가 한 그릇씩 죽을 나누어 줄 때마다 아이들의 얼굴엔 금세 생기가 돌았고 머리 희끗한 어르신들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고맙다, 춘보가.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은혜라뇨, 그저 조금 나눈 것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겸손하게 말해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깊은 호기심을 담기 시작했다. 도대체 어디서 이 많은 쌀이 나오는 것인가? 마을에서 쌀을 사는 사람 한 명 없었고 장터에는 쌀값이 올라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런데 춘복이라는 한 젊은이만이 매일같이 죽을 끓여준다. 처음엔 그를 착한 바보라 부르던 사람들도 이제는 수군거리며 그의 비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혹시 산신령이나 도깨비가 준 거 아니겠나? 말도 안 되지.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래도 믿기 어렵지 않나? 우리 집 애만 해도 사흘을 굶었는데 그 죽 한 그릇 먹고 정신을 차렸다니깐.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에 불과했지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그리고 장터의 장사꾼들을 거쳐 이웃 마을의 백정과 아전들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리고 드디어 관아의 사실조사관, 즉 향리의 귀에까지 닿았다. 그날 저녁 해질녘 마을 입구로 난 좁은 길을 따라 중년 남자 한 명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짧은 관복 안으로 칼을 찬 자, 향리 박윤이었다. 그는 일부러 소문을 부풀리지 않고 조용히 춘복을 찾아왔다. 그리고 초가집 문 앞에서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작은 집 안에서는 죽 끓는 냄새가 은근하게 퍼져 있었다. 보글보글 소리, 부드러운 향기, 그 한적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춘복의 나직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잘 되거라, 잘 되거라. 내 팔자도 같이 잘 되자. 향리는 문을 톡톡 두드렸다. 춘복이 문을 열자 그 앞에는 엄숙하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향리 박윤이 서 있었다. 누구신지요? 나는 관아에서 나온 향리다. 자네에게 잠시 묻고 싶은 것이 있어 찾아왔네. 춘복은 놀란 듯 했지만 금세 고개 숙여 인사했다. 예, 어서 들어오십시오. 허름한 집이지만 따뜻한 물이라도 드리겠습니다. 향리는 방 안을 살펴보았다. 방 한가운데에는 작은 화로, 낡은 솜니불, 그리고 바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놓인 작은 삼배 보자기. 그 보자기를 본 향리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저 보자기는 무엇인고? 춘복은 순간 놀란 듯 했지만 곧 차분히 대답했다. 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래된 보자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네 집에서 죽을 하루도 빠짐없이 끓여낸다 하더군. 춘복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는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었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노인의 편지를 지키고자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춘복은 조용히 말했다.
저 보자기는 우물가에서 만난 어떤 노인이 남긴 것입니다. 노인이? 예. 제가 그분을 도왔더니 보자기 하나와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향리는 살짝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다. 혹시 그 보자기에서 쌀이 나오는 것이냐? 춘복의 손이 떨렸다. 그 말은 마치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저는 그저 받은 만큼 나누었을 뿐입니다. 향리는 보자기 쪽을 응시한 채 말했다. 그 보자기의 정체가 무엇이든 자네가 한 일만큼은 분명하네. 마을 사람들을 살렸다는 거. 춘복은 고개를 푹 숙였다. 향리도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일어나 말했다. 내일 관아에 함께 가주게. 자네 이야기를 원님께 들려드려야 하네. 춘복은 깜짝 놀랐다. 제가요? 관아에도 가야 하나요? 그래. 자네가 한 일이 이미 다른 읍성에도 전해졌네. 춘복은 두 손을 모으며 머리를 조아렸다. 저는 아무 큰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조금 나누었을 뿐입니다. 향리는 그런 춘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청년이 진실이건 아니건 내일 관아에 가보면 알겠지. 그날 밤 향리는 돌아가고 춘복은 홀로 작은 보자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어르신,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대로 가져가도 되는 걸까요? 그러나 그 순간 창문 틈 사이로 불어온 바람이 보자기 위를 스치는 듯 흔들리더니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춘복은 바람 속에서 어디선가 들었던 노인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나누면 돌아오고 돌아온 만큼 다시 나누거라. 그 말은 편지에는 없었다. 하지만 정말로 들은 것만 같은 기묘한 감정이 들었다. 그날 밤 보자기 안에는 또다시 정성스레 채워진 쌀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관아로 향하던 춘복의 인생은 또 한 번 크게 뒤바뀌기 시작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다. 마을은 서늘한 안개에 잠겨 있었고 집집마다 문틈으로 나오는 하얀 입김이 기근의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춘복은 새벽바람을 등으로 맞으며 관아로 향하는 길을 걸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탓에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걸음은 서두르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그의 손에는 작고 낡은 삼배 보자기가 들려 있었다. 단단히 묶여 있었지만 그 보자기를 향한 춘복의 손끝은 간간히 떨렸다. 말로 다 표현 못할 무게 때문이었고 그 속에 담긴 신비 때문이었다. 마을 입구에 이르자 향리 박윤이 기다리고 있었다. 왔는가, 춘복. 예, 민폐가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자네의 일은 민폐가 아니라 도리어 이 고을을 살린 일일지도 모른다. 춘복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향리의 눈빛은 지난밤보다 훨씬 온화했다. 두 사람은 함께 관아로 향했다. 관아 앞에는 이미 여러 관리가 모여 있었다. 춘복이 들어서자 그들은 모두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낡은 솜저고리, 헤어진 바지, 낮은 신분 티를 숨기지 못하는 그의 모습은 관리들의 눈에 특별히 비범해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엷은 미소와 담담한 자세에는 이상한 기품이 있었다. 마침 관아의 문이 열리며 원님이 등장했다.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춘복도 고개를 깊이 숙였으나 원님은 손을 들어 그를 일으켰다. 그대가 바로 이 고을의 백성들을 살렸다는 청년인가? 춘복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저는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가진 것 조금 나누었을 뿐입니다. 원님은 미묘한 표정으로 말했다. 가진 것이 없는데도 나눌 수 있다는 게 큰일이 아니겠나? 관아 안으로 들어가자 관리들이 둘러앉아 춘복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자네가 가진 쌀은 어디서 나는 것인가? 혹시 누군가가 뒤에서 돕는 것이냐? 쌀이 계속 생긴다 하던데 사실인가? 춘복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노인의 말, 편지의 문구, 그리고 그날 우물가의 차가운 공기가 머릿속을 스쳐갔다. 사실은 제가 가진 보자기 안에서 조금씩 쌀이 생깁니다. 관리들 사이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무엇이라? 보자기에서 쌀이 생긴다고? 어디서 그런 허튼 소리를 하는 거냐? 그러나 원님은 조용히 손을 들었다. 관아는 다시 고요해졌다. 보자기를 보아도 되겠는가? 춘복은 살짝 머뭇거렸다. 그러나 노인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남 앞에서 불지 말거라. 그 문장이 마음속에서 계속 울렸다. 이 보자기는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써달라 하셨습니다. 관리들은 또다시 웅성거렸다. 풀면 안 된다니. 혹시 사기꾼은 아니냐?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 그때 원님이 조용히 말했다. 그대들이 그렇게 떠들어대어도 누구 하나 그 청년이 거짓말한다 말하지 못하지 않느냐? 관리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었다. 원님은 춘복에게 가까이 다가와 물었다. 그대는 그 보자기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춘복은 숨을 내쉬며 이야기했다. 제가 굶어 쓰러질 것 같던 날, 저 보자기를 처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쌀 한 줌이 있었습니다. 적은 양이었지요. 하지만 죽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을 굶주린 아이들과 어르신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때 어느 한 관리인이 조용히 앉아 있다가 말문을 열었다. 그래서 다시 쌀이 생겼다는 것이냐? 춘복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한 번 쌀을 꺼내고 난 다음 날, 보자기 안에는 전날보다 조금 더 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관아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누군가 숨을 마시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그 순간 원님은 의외의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자네는 왜 그 쌀을 혼자 먹지 않았는가? 춘복은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제가 나누지 않았다면 그 쌀이 다시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원님은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그 보자기의 힘은 도술이 아니라 자네의 마음이 만든 것이겠지. 원님의 말에 관리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러나왔다. 마음이 만든 것이라니. 사람의 마음으로 쌀이? 원님, 너무 과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원님은 단호하게 말했다. 백성들에게 나누던 사람이 혼자 먹을 욕심이었다면 그런 소문은 퍼지지 않았을 것이오. 관아는 잠시 침묵하더니 원님은 힘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춘복, 그대의 마음이 백성을 살렸네. 이후 바로 회의가 열렸다. 기근이 심각해져가는 상황에서 춘복의 존재는 단지 기적의 보자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낸 사람이었다. 관리들은 여러 의견을 나누며 그에게 곡간 관리관을 제안했다. 춘복이 고을의 곡간을 관리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어. 백성을 살릴 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맡길 가치가 충분하오. 헌하신 분이 낮은데 신분보다 중요한 것이 그 마음이 아니오. 결국 원님이 결론을 내렸다. 춘복, 그대에게 이 고을의 곡간 관리를 맡기고자 하네. 춘복은 눈을 크게 떴다. 제가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그대 같은 사람이 해야 하네.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누는 사람, 도움이 없지만 남을 돕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백성을 살리는 길이오. 춘복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감당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관아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쳤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몰랐다. 그날 밤 관아의 뒤편에서 차가운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는 관아에 고용된 하급 관리로 눈동자 깊은 곳에는 기이한 욕망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저 보자기만 손에 넣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거대한 사건의 그림자가 조용히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있었다. 관아에서 곡간을 맡게 된 춘복은 매일같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조용히 수행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 칭했고, 굶주림으로 고통받던 이웃들은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춘복은 그저 부끄럽다며 손사래를 치곤 했지만 어느새 그의 존재는 고을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주변을 어둡게 들이우는 그림자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관아의 하급 관리인 도연이었다. 도연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자신보다 앞서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을 질투하며 평생을 분하기만 했던 인물이었다. 그런 그의 눈에 기적의 보자기를 가진 춘복의 존재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저런 천한 놈이 어떻게 나보다 먼저 인정받는단 말이냐. 도연은 밤마다 이를 갈며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관아의 등불이 대부분 꺼진 시각, 도연은 몰래 춘복의 방으로 향했다. 방 안에는 희미한 달빛이 들어와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고 춘복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머리맡, 항상 가까이 두던 작은 삼배 보자기는 고요하게 놓여 있었다. 도연은 숨을 죽이며 손을 뻗었다. 이것만 가지면 내 인생도 변한다. 그러나 그가 보자기를 움켜쥐려는 순간 어디선가 바람이 거세게 밀려 들어오며 방 안의 촛불이 흔들렸다. 그러자 삼배 보자기가 마치 살아있는 듯 미세하게 움직였고 그 순간 춘복이 눈을 떴다. 무슨 짓입니까? 도연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다. 춘복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보자기를 품에 안고 말했다. 이 보자기는 제 것이 아닙니다. 제 욕심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제 능력으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도연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니까 너 같은 놈에게는 과분한 거란 말이다. 그 보자기 하나면 백성을 살리는 건 물론이고 관아도 왕도 뭐든지 바꿀 수 있잖아. 춘복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보자기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합니다. 이건 욕심이 아니라
나눔에서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도연은 듣지 않았다. 그는 다시 보자기로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방 전체가 일순간 조용해지더니 문 밖에서 누군가의 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멈추거라. 문이 천천히 열리며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우물가에서 만났던 바로 그 노인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이전과 달랐다. 허름한 도포 아래로 은은한 빛이 감돌았고 그의 발걸음은 마치 땅에 닿지 않는 듯했다. 춘복은 숨을 크게 들이켰다. 어르신!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노인을 바라보았다. 아니, 이 노인은 또 누구냐? 노인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와 말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 고을을 오래도록 지켜온 가람신이다. 춘복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신이셨습니까? 노인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렇다. 그날 우물가에서 내가 쓰러져 있던 것은 사람의 선한 마음을 시험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춘복은 그 말을 듣고도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제가 별것 아닌 일을 했을 뿐인데 노인은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다. 세상에 별것 아닌 선행이란 없느니라. 누구도 돕기 어려운 때에 내가 보여준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늘이 찾던 인재였다. 그 말에 도연은 비웃듯 말했다. 고작 마음, 고작 죽 한 그릇 나눠준 게 뭐가 대단하다고 신까지 찾아오시는 거요? 노인은 도연을 돌아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너 같은 이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만 귀하게 보이지. 그러나 세상을 바꾸는 힘은 남을 짓밟고 움켜쥐는 욕심이 아니라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눌 줄 아는 마음이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삼배 보자기가 밝은 빛을 내기 시작했고 방 안의 공기가 따뜻하게 진동했다. 그러나 그 빛은 춘복의 손에만 차분히 머물렀다. 도연이 손을 뻗으려 하자 보자기는 그의 손을 피해 마치 살아있는 듯 뒤로 물러났다. 왜 나에게는 반응하지 않는 것이냐? 노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욕심으로는 열리지 않는다. 탐욕으로는 채워지지도 않는다. 이어 노인은 춘복에게 향하며 말했다. 춘복아, 이 보자기는 이제 너의 것이 아니다. 춘복은 놀란 듯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이 보자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한 그릇이었다. 이제 그 보자기의 역할은 끝났다. 그러자 삼배 보자기는 서서히 빛을 잃더니 가루처럼 흩어져 공기 중으로 사라졌다. 춘복은 당황하며 손을 뻗었다. 어르신, 그럼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춘복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선함을 본 하늘은 너를 빈손으로 두지 않는다. 그 말과 함께 노인은 손을 내저었고 그 순간 관아 뒤편의 오래된 곡간이 두두둑하며 갈라지기 시작했다. 모두가 놀라 창밖을 바라보는 동안 곡간 문이 스스로 열렸고 그 안에는 마치 새로 수확한 듯한 풍성한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도연은 입을 벌리고 주저앉았다. 말도 안 돼. 어떻게?
노인은 춘복에게 말했다. 이 곡식들은 너의 선함이 불러온 하늘의 응답이다. 이제 이 고을은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춘복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은 미소 지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기적은 보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다. 내가 만든 것이니라. 그 마음을 잃지 말거라. 말을 마치자 노인의 모습은 바람처럼 사라졌고 방 안에는 따뜻한 기운만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춘복은 고을의 곳간을 지키는 관리로서 누구보다 정직하게 백성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고을 사람들은 말하곤 했다. 그 보자기가 기적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기적을 불렀다네. 그리고 그 말은 먼 훗날까지 전해졌다.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짜 부자다.